뭐 이런 기사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는 거 불안함, 뭐 걱정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좀 부동산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데 지금 많은 연구기관들에서 내년에도 집값이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또 이제 너나이님께서 또 차근차근 또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막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인터넷 뭐 기사 댓글이나 이런 걸 봐도 뭐 매물이 쌓이고 있다, 뭐 거래가 안 되고 있다, 맞아요.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게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확실히 작년에 급등하던 시기보다는 매물 양도 늘어나고 한 것 같아요. 거래도 잘 안 되고 잠잠한 것 같은데 내년에 또 오른다고?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년도 집값 오른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기사를 보기 전에 지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지인에서 제가 따왔고요. 이 서울의 거래량입니다. 이게 최근입니다. 이 끝에 보세요, 이거. 지금 서울에서요, 하루에 평균 10건 정도 거래돼요. 아, 서울 전체에서. 정말요? 네. 이게 완전히 이게 지금 거의 0이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완전 꺾였네요. 거의 역대급이에요. 이럴 때 이게 보통 이렇게 눌릴 때가 규제 시기 혹은 계절적 비수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상승장 들어오면서는 규제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거래가 어려웠고 눈치 보기 장세가 되다가 갑자기 또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 또 몰리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그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거의 거래가 역대급 거래량 감소가 있죠, 지금. 근데 또 여기서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거래가 됐다 하면 신고가인 거야,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정말 개별적으로 바뀐 거죠. 어떤 단지는 또 막 실제로 신고가 찍으면서 올라가고 어디는 거래가 없으면은 호가만 나와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이 상황에 누군가가 오른다고 말을 하는 거죠. 봤더니 주택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가계대출 옥죄기 영향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주요 연구기관들의 내년 집값 전망은 상승 일색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3.7%, 국토연구원은 5.1%. 그리고 여기 또 이제 기사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이런 주요 기관들. 지방도 오른다는 또 전망이 같이 그렇죠. 있네요. 사실 좀 의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이 내가 어저께 퇴근하면서 우리 집 앞에 부동산 가봤는데 손님 하나도 없다던데요? 체감이 안 되는 거죠. 체감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제가 기사에는 없는데요. 저희 콘텐츠에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원문을 다 봤습니다. 한번 자세히 볼게요. 네. 이분들이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기 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내가. 특히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도 일종의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그 패턴을 익히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가 이전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전에 히스토리를. 저도 사실 되게 이런 보고서 많이 봤었거든요, 공부할 때. 그게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조성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좀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전 시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뭐 건설산업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현대경제개발연구소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좀 보고서 같은 거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쭉 봤는데 내용이 방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보고서의 구조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상황을 바탕으로 낸 결론이 전망인 거예요. 여기서 주된 정보로 줬던 게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의 가격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고요. 그리고 향후 공급,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내년에 대선도 있고요. 지방선거도 네, 있어요. 지방선거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이벤트하고 부동산 시장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세 가지를 이 보고서에서 내용을 좀 구성을 해놓으셨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전망을 하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2021년 전국 주택시장 흐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보고서에. 요겁니다, 요거. 좀 복잡하시겠지만 제가 찬찬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주택시장 장기 추이. 2021년 하반기 11월 현재까지 주택시장이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어떤 변화를 보여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매매가예요. 지방 매매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 매매가입니다. 요것도 지역별 전세가고요. 파란 거. 막 복잡하니까 제가 보여드린 데만 따라오시면 돼요. 네. 초록색 점선이 수도권의 매매가의 움직임,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2006년부터입니다, 무려. 그러니까 지금 15년이죠. 네. 15년의 시계열을 보는 거예요. 이 초록색 점선이 80에서 시작해서 지금 180, 190을 막 뚫고 넘어갔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거의 2배 반, 3배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빨간색은 광역시고요. 네. 파란색, 하늘색은 기타 지방,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왔죠. 다만 오름폭은 수도권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광역시, 그리고 그 다음이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 그리고 올라가는 시기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요 시기가 거의 전 저점이었고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죠. 한 7년, 8년을 올랐고 광역시도 이때 요 2015년부터 19년 정도에는 보합 혹은 약보합 그래도 꾸준히 올랐고요. 기타 지방이 조금 안 좋았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2019년 말부터 이제 상승으로 턴어라운드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런 흐름을 보였다. 전세가는 어떠냐? 전세가는 계속 올랐어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요때 당시가 약보합이었죠. 이 기간이. 그리고 기타 지방은 이때 오히려 전세가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여기 보면 2011년 정도부터 뭐 한 2019년 정도까지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많이 크지 않았고 2019년 이후 최근 2년 동안 굉장히 급상승한 걸 알 수 있고요.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기간이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주거 안정 있죠. 그러니까 전세가 1년 전 전세가 대비 벌써 1억이 올라 있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실제로 이 시기에는 전세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던 시기인 거예요. 2015년부터 한 19년까지 4년 정도. 조금 정리를 하면 수도권은 매매하고 전세 모두 다 큰 폭으로 상승했고 광역시는 수도권만큼은 아니지만 여기도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근데 기타 지방은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보다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분포.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가격 수준에 대한 진단을 하는 건데요. 물가 상승률을 초과한 전국 주택가격. 요걸 보시면 돼요. 이거는 1986년부터 35년 동안 주택의 장기 시계열을 본 건데 요 지금 하늘색으로 된 이 더블선 있죠? 요게 KB 지수를 기준으로 한 전국의 아파트 가격 지수예요. 아파트. 그리고 이 초록색 점선은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물가 오르는 거 우리. 그리고 여기 이 빨간색 선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나머지 기타 주택 유형까지 모두 포함한 주택 가격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35년을 봤더니 물가가 100에서 3배, 4배 정도 오르는 동안 아파트는 6배가 올랐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택이 물가 상승률 딱 그 정도 올랐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의 가격 지수는 물가만큼 올랐다는 건 아파트 외의 나머지 주택 유형은 물가만큼 못 올랐다는 거죠. 네.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단기적으로 휘둘릴 수 있어요. 뭐 빌라도 오른다더라, 그렇죠. 뭐도 오른다더라. 근데 길게 보면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가가 올랐던 것보다 아파트 값이 더 많이 올랐다. 2배가량. 그러면 물가보다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싼 건 아닌 거죠. 지금이. 그렇죠. 그런 거기까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입주 상황을 보는 겁니다. 공급 상황을 보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수도권 얘기가 나오는데 수도권 신축 아파트 준공은 2023년까지 감소한다. 전국의 아파트 공급 실적, 준공 실적이 있어요. 이걸 먼저 보시면 이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1년, 12년, 13년 요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어때요? 공급량이? 적었네요. 적었죠. 네네. 적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전세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2015년부터 한 19년 정도까지 굉장히 전세 안정이 됐었다. 네네네네.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공급량 늘어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제가 2018년에 되게 많이 봤던 기사가 뭐였냐면 단군 일의 최대 물량 이런 기사가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시기에 전세가가 안정이 됐죠. 지금은 여기가 이제 급감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지금 올해가 이제 2021년이고요. 네. 확 줄었다가 내년에 조금 소폭 올라가는데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여기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주신 게 있는데 여기 파란색 막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초록색 이렇게 박스 같은 게 네네네. 있거든요. 그리고 빨간색이 넷 준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은 주택이 파란색 막대,
이 초록색은 멸실된 거. 뭐 재건축이나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그런 이제 걸 부셔야 통해서 되니까. 아파트 뽀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뽀갠 게 100개고 지은 게 1000개면 실제로 늘어난 건 900개. 그 개념으로 해서 순증을 표시한 게 이 빨간 박스거든요. 네. 이 서울 역시도 이 시기에 굉장히 이제 그 순증이 이렇게 쭉 줄었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 시기에 전세가 안정이 됐었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 내후년엔 더 주는 겁니다. 2만 호 정도로. 그리고 이 아래는 수도권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패턴은 마찬가지다. 비슷하네요. 정리하면 전국이 입주가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약 40% 정도 감소했어요. 그렇지만 1, 2년 뒤에는 7%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급감한 상태에서 찔끔 느는 거예요. 찔끔.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입주 물량 많을 땐 전세가 안정되고 입주 물량 적을 때는 오른다. 날뛰었잖아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도 전세는 힘들 거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전세가는 오를 것이다. 네, 데이터적 근거와 또 현장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내년, 내후년까지는 전세가 쉽지 않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선거에 대한 영향이 정리가 돼 있어요. 정치 이벤트에 영향을 받는 상품은 재건축 아파트하고 토지다. 보면 요게 이제 재건축 가격 변화거든요. 근데 이 지선이라는 게 지방선거예요. 근데 아하. 이 재건축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진단부터 인허가까지 그 지자체장한테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정비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지방선거 선출직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재빠르게 이거 재건축 풀어주겠는데? 재개발 풀어주겠는데? 이러면서 그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될 때도 재건축 가격이 맞아요. 올라갔어요. 기대감도 상당했고. 네, 그쵸. 그러니까 그런 면 때문에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움직임이 또다시 있을 것이다. 또 대선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들의 공약을 보면 항상 나오는 화두가 있습니다. 뭐냐, 국토 균형 발전.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수도권 사람도 한 표, 지방 사람도 한 표이기 때문에 지방 분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달래줘야 되는 공약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럼 지방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동네에도 철도 깔아드리고 좋은 거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공약이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그거는 개발 사업에 대한 얘기고 그거에 근간이 되는 토지 가격에 영향을 준다. 근데 토지 가격 상승은 주택시장으로 영향을 반드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지금 과거의 선거들을 보면 선거가 있고 나서 항상 뭐 여기도 보세요. 대선 있고 가격 올라가고 지방선거하고 가격 올라갔었죠. 항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풀려있는 유동성들이 대출이 묶여있는 주택 상품, 거주용 상품이 아니라 토지나 이런 데로 많이 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또 다시 돌고 돌아서 주택시장을 자극할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보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이제 철폐한다거나 뭐 요런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이길 것 같다 싶으면 그 지역에 있는 이런 재건축 뭐 요런 부동산들이 들썩들썩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균형발전 공약에 따라서 토지 가격 영향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상황을 정리하셨어요. 네. 그리고 위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혹은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 전세는 내년 8월부터 계약갱청권 만료될 물건 나오면서 올라갈 게 보인다. 동시에 매매 전세의 차이가 줄고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투자, 그러니까 갭 투자 및 기존 주택 매매에 대한 유인은 커지지만 역사적 고점에 있는 가격이 부담스럽고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할 수도 있고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것 때문에 매매 수요가 기다릴 수도 있다. 그리고 매도인 역시 낮춰서 팔아야 될 이유가 많지 않지만 세금 문제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전세자금 대출 거절 등의 변수가 생길 경우에는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걸 정리해 볼게요. 네, 너무 어렵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기다라는 게 있고요. 규제 완화된다는 기대감이 있다. 선거.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간다. 전세가 오르니까 매매도 오를 거다.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의 차이가 작아지면 이 집을 세를 끼고 살려는 투자 유인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변수들이다라는 거고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도 써놓으셨어요. 예를 들어 세금 부담이 있다거나 금리가 올라간다거나 전세 대출 규제하면 전세가 상승이 일시적으로 힘들 수 있잖아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최근에 한 두세 달 동안. 네네.
그리고 공급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다. 그래서 상승은 하겠지만 전년 대비 상승폭은 줄어들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기사는 어땠어요? 그냥 오를 것 같다. 다 오른다고 전망했다 이거잖아요. 이 보고 쓰신 분 약간 억울하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밑에 써놓으셨어요. 2021년에 연간 9.6%가 오르는 거거든요. 전국이. 근데 그걸 2%로 쓰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오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올해처럼 내년에도 오르진 않을 거예요. 라는 게 이 건사년 보고서의 주장인 거죠. 그럼 이걸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일단 일반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오르지만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건 어찌됐든 오른다는 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사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을 그렇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를 거니까 사고, 뭐 떨어질 것 같으면 안 사고, 이게 합리적이냐 이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의 힘이 시장 안에서 상승 요인을 압도하게 되면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하락 요인을 압도하게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기가 많진 않지만 만약 비슷하다, 비등비등하다, 그럼 뭐 보합이겠죠. 어떤 게 우세를 보일지 알기가 어려워요, 사실. 좀 전에 하신 말씀이 다 맞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거잖아요. 작년만큼 안 오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갑자기 막 어떤 이벤트 때문에 엄청나게 뜨거워져갖고 하락 요인을 막 압도해. 그럼 또 가격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반대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가격이 오르지 않고. 아까 코크님이 얘기했잖아요. 2%면 2%라도 오르는 거니까 사야 되겠네?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게 그쵸? 이제 전적으로 확실한 게 아니니까.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왜 2%냐?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전망들은 전부 다 단기적 관점으로 시장 전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 내 인생의 관점에서 이걸 보셔야 된다. 그럼 그걸 볼 때 어떤 면을 봐야 되냐. 이거 저희가 처음 봤던 장표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랬다가 푹 꺼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꺼졌다가 단기적으로는 막 장난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내가 이때 사서요. 결혼할 때 샀어요. 13년 지났어요. 그럼 2019년이죠. 이렇게 살다가 애 중학교 공부 잘하고 똘똘해갖고 학군지로 이사 가려고 딱 봤더니 집값이 올라있네.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차트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유튜브에서. 맞아요. 네. 네.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게 어렵죠. 내년에 선거 때 돼가지고 싹 떨어지면 팍 사야지?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내 집을 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실 때 너무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막 오른다 떨어진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의사결정을 막 미루거나 해야 되는 의사결정 안 하거나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인데 전세 갔다고 해볼게요. 2014년에 집값 막 떨어지고 있어서 나 안 사가지고 해가지고 요때 딱 그냥 전세를 했어요. 그럼 전세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계속 올랐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매매든 전세든 주택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도망칠 수 없어요 절대. 근데 이런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리고 이거는 집값 이렇게 올라갔다가 잠깐 주춤할 때 있죠. 이럴 때 이때 집 산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물론 지금의 상승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길게 보면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요령만 알면 저는 여러분들이 집이 필요할 때 집을 매수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셔라. 네, 준비 많이 하셨네요. 힘들었지? 힘들었어. 고마워. 확실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은 물론 오를지 말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무리해서 사지는 말자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무리하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못 버텨요. 요거 떨어졌을 때 감당이 안 되면 버티질 못하니까 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는 시기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네. 그 상황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그렇죠. 있는 것 같네요. 네. 오히려 반대로 무리할 거면 사지 마세요. 아니, 라인님이 준비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저기 할 건 없고요. 저 연구소를 제가 이제 되게 옛날부터 봤거든요. 아. 별로 맞은 적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럼 말씀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준비할 아니, 너무 때. 열심히 하잖아. 아니, 다른 거 보고 하라고. 아니, 근데 이거 여기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려고 했지.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쁘다. 맞은 적이 별로 없더라고. 두 번째는,
뭐 이런 기사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는 거 불안함, 뭐 걱정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대출 규제의 원인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전세도 불안하고 또 매매 거래도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게 좀 큰 것 같고 원래 종전에 또 대선 전에가 되게 잠잠했어요. 맞아요. 왜냐면 시장은 불확실성은 별로 안 좋아요. 불확실한 게 해소될 그리고 때까지 이제 기다리니까. 그리고 저는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또 집값이 어떻게 될지 그건 사실 모른다 생각해요. 맞아요. 이거 부분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분들이 하신 내용들은 다 되게 합리적이고 또 시장이 또 그 예상대로 거의 안 가더라고요. 네. 또 이분들이 또 책임을 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쵸. 어차피 이런 전망들이 최소한 2년에서 5년, 10년 정도를 보유한다고 하면은 또 그렇게 따지면 이런 전망이 또 크게 의미가 있나?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사실 집값은 주식보다는 그렇게 조정이 많지는 않고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폭락할 경우 되게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일반 뭐 사람들이 사는 실거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정이 크지 않아요. 네, 그게- 거시적으로 한번 또 너네님 해주신 거고. 네. 아무튼 고생했어요. 그러게 애는 많이 썼다. 그러니까. 나는 실전파란 말이야. 나는 발로 운동화 신고 돌아다니는 게 주특기라고 나 이런 거 어려워.